나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시어머니와 내가 같은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모르고 1년 넘게 말이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닥친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70대 시어머니와 50대 며느리가 한 남자를 두고 벌인 전쟁,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까지. 이것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전문 사기꾼이 그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던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완벽한 복수로 뒤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내 이름은 박미영, 나이는 52세다. 1년 전 남편 강호석을 췌장암으로 잃고 혼자서 15살 아들 준호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올해 73세로 같은 동네 고급 빌라에서 혼자 지내셨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다. 2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집 곳곳에 남아 있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남편이 자주 앉던 소파, 그가 즐겨 읽던 신문, 심지어 화장실에 걸려있는 그의 면도기까지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다. 밤이 되면 혼자 남겨진 침실에서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곤 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아들을 잃은 상실감은 남편을 잃은 내 슬픔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73세의 나이에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평소 건강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남편 장례식 이후 급격히 야위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남편 호석이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가족을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유족연금과 약간의 보험금이 있었지만 준호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했다. 특히 준호가 다니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비와 각종 교육비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다.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무렵이었다. 당시 나는 매일 오후 3시쯤 동네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한 생각만 들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카페는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찾았다. 그는 최재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52세 부인을 5년 전에 유방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나와 시어머니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교묘하고 계획적이었다. 나는 그 카페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넘어뜨린 아메리카노가 내 가방에 쏟아졌다. 그때 재훈 씨가 재빠르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사과하며 가방을 닦아주었다. 첫 만남부터 그는 완벽한 신사였다. 재훈 씨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인상, 회색빛 도는 머리카락이 품이 있어 보였고 말투도 부드럽고 배려심이 깊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 나와 비슷한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며 새 가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는 내가 읽던 책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자신도 독서를 좋아한다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재훈 씨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였다. 그는 항상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 내가 털어놓는 모든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로의 말들을 건네주었다. 자신도 아내를 잃고 처음 인연이 가장 힘들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더라고 말했다. 나도 분명히 괜찮아질 거라고 격려해 주었다. 한편 시어머니께서도 비슷한 시기에 누군가를 만나고 계셨다.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같은 남자 최재훈을 만나고 계셨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58세라고 소개했다고 했다.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남편 한 분만 섬기며 살아오셨던 분이었다. 시아버지께서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 줄곧 혼자 지내셨는데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자 완전히 홀로 남게 되셨다. 그런 분이 칠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재훈 씨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했는지 알 수 있다. 재훈 씨는 시어머니께 자신을 퇴직한 대학 교수라고 소개했다. 부인을 잃고 홀로 지내는 처지가 같다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는 시어머니의 품격에 맞춰 인사동의 전통 찻집을 만남의 장소로 택했고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드렸다. 시어머니께서는 재훈 씨와 만나면서 점점 생기를 되찾으셨다. 평소 검소하게 지내시던 분이 새 한복을 맞추시고 미용실에도 자주 가시기 시작했다. 손톱도 예쁘게 꾸미시고 화장품도 새로 사셨다.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우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나는 단순히 기뻐했다. 몇 달 동안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지셨다.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시는 것 같아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시어머니 댁에 들를 때마다 새로 산 옷이나 액세서리를 보며 내심 흐뭇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신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웠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훈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처음엔 단순한 위로와 동반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가 없는 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그는 정말 완벽한 남자였다. 배려심 깊고 유머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다. 재훈 씨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자주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처음에는 커피값이나 식사비를 계산해 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큰 도움을 주려고 했다. 준호의 학원비가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매달 50만 원씩을 보내주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다. 아직 확실한 관계도 아닌데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재훈 씨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했다.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며 자신이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도 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재훈 씨는 준호에게도 관심을 보였다.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리고 준호가 관심 있어 하는 컴퓨터 관련 서적들을 사다 주기도 했다. 준호도 재훈 씨를 좋아했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든든한 어른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다양해졌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전시회를 관람하기도 했다. 주말에는 준호까지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재훈 씨에게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 그의 직업이나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항상 애매하게 답변했다. 회사 이름을 물어봐도 작은 무역회사라고만 했고, 집 주소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항상 이사를 준비 중이라 복잡하다고 둘러댔다. 또한 그는 절대 자신의 일상이나 사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 아들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았는데 그는 항상 듣기만 했다.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제 이야기는 재미없다며 내 이야기가 더 흥미롭다고 하면서 화제를 돌렸다.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항상 받았지만 그가 먼저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통화 중에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사랑에 빠진 여자였다. 이런 이상한 점들을 모두 그의 신중함이나 조심스러움으로 해석했다. 부인을 잃은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생담소 채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이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시어머니 댁에 준호가 두고 간 교복을 가져다 드리러 갔는데 현관문 앞에서 낯익은 남자 구두를 발견했다. 검은색 가죽 구두였는데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시어머니께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셨다.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었고 새로 사신 것 같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다. 머리도 새로 파마를 하신 것 같았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과 당황스러움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왜 왔냐며 미리 연락하고 오지 그랬냐고 하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때 안쪽 거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왔는지 묻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다. 아니,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다. 1년 넘게 거의 매일 들었던 그 목소리를 내가 잘못 들을 리가 없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가 보니 내가 1년 넘게 만나온 최재훈이 시어머니 집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시어머니의 전용 찻잔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까지 놓여 있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재훈 씨도 나를 보자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 그의 눈에서 당황감과 놀라움,
그리고 잠깐의 공포까지 읽을 수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똑똑거리며 흘러가는 시간을 알려줄 뿐이었다. 그 몇 분간의 침묵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그 날의 대화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어색한 침묵이 몇 분간 이어진 후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어딘가 위축된 느낌이 들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내가 재훈 씨를 어떻게 아는지 물으셨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재훈 씨가 급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도 평소의 여유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감만 가득했다.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였냐며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냐고 했다. 나는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내가 1년 넘게 만나온 남자가 시어머니와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나는 어머니께 재훈 씨는 제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만나온 분이라고, 우리가 연인 사이라고 말씀드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리고 재훈 씨를 쳐다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시어머니께서는 1년 4개월이라고 반복하시며 그럼 재훈 씨가 자신에게 한 말들은 뭐였냐고 물으셨다. 자신도 1년 넘게 만나면서 진심이라고 했던 그 말들이 다 거짓이었냐고 하셨다. 이제야 상황이 명확해졌다. 재훈 씨는 시어머니와 나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둘 다 속이면서 말이다. 재훈 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두 분 다 힘든 상황이셔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우리 둘 다 납득할 수 없었다. 1년 넘게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금전적 지원까지 받아가며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가?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그럼 당신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말도 거짓말이었냐고. 결혼이라는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재훈 씨가 시어머니께 결혼 제안을 했다고. 그런데 나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몇 달 전에 언젠가는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면서 은근히 재혼 이야기를 꺼냈었다. 재훈 씨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이제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이었다며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이라서 그랬다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1년 넘게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재훈 씨에게 다가가셨다. 그리고 73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차게 그의 뺨을 때리셨다. 이 사기꾼 같은 놈이라며 73살 먹은 늙은이를 이렇게 속였냐고 하셨다. 재훈 씨는 뺨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나는 재훈 씨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재훈 씨를 먼저 만났으니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나는 시어머니께서 나와 재훈 씨의 관계를 알고도 모른 척 하신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며칠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둘 다 피해자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재훈 씨는 우리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만났다. 시어머니와는 인사동 전통 찻집에서, 나와는 동네 카페에서. 절대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만났던 것이다. 공통의 적이 생기자 오히려 우리는 똘똘 뭉치게 되었다. 시어머니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셨고 나는 재훈 씨가 준명함의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가 말한 대성무역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가짜였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사설 탐정이 가져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재훈이라는 이름도 가짜였다. 본명은 이성만, 나이는 48세였고 전과 육범의 전문 사기꾼이었다. 주거침입, 사기, 횡령 등의 전과가 있었다. 탐정이 건네준 파일을 보면서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 안에는 이성만의 사진들과 함께 그의 범죄 기록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주요 수법은 중년 여성들, 특히 홀로 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시에 5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4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남편을 잃거나 이혼한 여성들이었다. 각각에게 다른 이름, 다른 나이, 다른 직업으로 소개했다. 탐정은 이성만이 이 분야의 베테랑이라고 했다. 각 여성들의 성향과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인물로 자신을 포장한다고 했다. 시어머니께는 교양 있는 교수로, 나에게는 동갑내기 사업가로 접근했던 것이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치밀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냈다. 시어머니께는 품격 있고 교양 있는 연상의 남성으로, 나에게는 이해심 많고 경제력 있는 동반자로 다가왔다. 탐정의 조사에 따르면 이성만은 지난 10년간 총 23명의 여성을 속였고 총 피해 금액만 15억 원이 넘었다. 그는 한 명에게서 큰 금액을 뜯어내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서 지속적으로 작은 금액들을 받아내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래야 발각될 위험이 적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당한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았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성만에게 총 3천만 원을 빌려주셨다. 그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금액을 늘려갔다. 나는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총 2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당했다. 준호의 학원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1년 반 동안 받았고 그 외에도 생활비 지원, 명절 용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 하지만 금전적 피해보다 더 큰 것은 감정적 상처였다. 1년 4개월 동안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남편을 잃은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그 상처를 더 깊게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시어머니와 나는 강원도의 조용한 펜션에서 2박 3일을 보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펜션의 거실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어머니와 나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모두 풀었다.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재훈 씨를 먼저 만났다는 것을 전혀 탓하지 않으셨고, 나 역시 시어머니께서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신 것을 진심으로 이해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가 당한 걸 그냥 넘길 순 없다며 반드시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고 하셨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평생 온순하게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 이성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성만이 우리에게 준 상처만큼 그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계획의 핵심은 이성만의 탐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패턴을 분석해보니 그는 항상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었다.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시어머니께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했다. 남편, 즉 시아버지께서 숨겨둔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뒤늦게 발견했다는 시나리오였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비밀리에 가입해둔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다. 이 계획의 교묘한 점은 충분히 그럴듯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가족도 모르게 가입한 보험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는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5억 원이라는 금액도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2주 동안 이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가짜 보험회사 서류를 만들고 가짜 담당자 명함도 준비했다. 심지어 보험회사 직원 역할을 해줄 사람까지 섭외했다. 시어머니의 지인 중에 연극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께 부탁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시어머니께서 이성만에게 연락하셨다.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지 2주가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도 약간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어머니께서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정말 중요한 일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다. 이성만은 금세 달려왔다. 우리의 예상대로 그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에 즉시 반응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한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시어머니께서는 연기 실력이 정말 뛰어나셨다. 마치 정말로 기쁜 일이 생긴 것처럼 들뜬 목소리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며 남편이 숨겨놓은 보험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성만의 눈이 번쩍였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였다. 시어머니께서는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설명하셨다. 5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 보험회사에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는 것,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성만은 자신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물었다. 시어머니께서는 고마움의 표시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셨다. 보험금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4억 정도가 남는데 그 중에서 1억을 사례금으로 드리겠다고 하신 것이다. 이성만의 눈에서 탐욕의 빛이 번쩍였다. 1억 원이라는 거액에 그는 완전히 넘어갔다. 그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세무사 친구도 있고 이런 일의 경험도 있다고 했다. 우리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성만은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 자신의 다른 여자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면서 시어머니께 매달렸다. 그는 가짜 세무사까지 소개해 주겠다며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성만이 자신도 이 투자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수수료나 세금을 자신이 먼저 대납하겠다며 2천만 원을 준비해왔다.
물론 이 돈도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이었겠지만 계획은 예상보다도 훨씬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이성만은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다. 가짜 보험회사 담당자와의 미팅도 주선하고 가짜 세무사와의 상담도 계획했다. 그는 정말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성만이 시어머니께 접근하는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촬영했다. 특히 보험금 이야기에 솔깃해하며 자신도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모습,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서 받은 돈을 사용하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기록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성만이 자신의 다른 사업 파트너들을 소개하겠다고 한 때였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범죄 조직원들까지 동원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원하던 결정적 증거였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이성만 앞에 모든 증거를 내밀었다. 그의 실명, 전과 기록, 동시에 사귀고 있던 다른 여성들의 존재,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사기 행각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파일을 그의 눈앞에 펼쳐놓았다. 이성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탄로 났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당황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성만 씨, 아니 최재훈 씨, 어떤 이름으로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김철수 씨, 박영수 씨, 당신이 다른 여자들에게 소개한 이름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라고. 이성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그의 모든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23명의 여성을 속이고 15억 원을 가로챘다는 것도 다 안다며 이제 당신이 당한 기분이 어떤지 알겠냐고 하셨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성만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출입구에 사람을 배치해 놓았다. 그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결국 이성만은 특수사기,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까지 줄줄이 고발하면서 그의 죄상이 명확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총 피해자는 31명, 총 피해액은 18억 원이 넘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이성만이 우리에게서 받은 돈들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을 도박과 주식 투자 실패로 날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또 다른 도박을 했고, 이르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돈을 구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정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든 돈을 탕진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이성만의 수법은 정말 소름 끼쳤다. 그는 각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와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접근을 했다. 외로운 중년 여성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감정적 의존을 만들어낸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전문가였다. 시어머니와 나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공통의 적을 상대로 함께 싸우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동지가 되었고, 나아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다며 호석이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기뻐할 거라고 하셨다. 정말 그랬다. 호석이가 세상을 떠난 후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재판에서 이성만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래는 3년이었는데
피해자들의 탄원서와 추가로 밝혀진 범죄들 때문에 형량이 늘어났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다. 이성만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가 잃은 돈의 대부분은 되찾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신다. 준호도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할머니는 준호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준호는 할머니께 활력을 드린다. 우리는 작지만 단단한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가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그 놈 때문에 힘들었지만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며 호석이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아닐까 하고 정말 그런 것 같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 이성만은 우리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금도 가끔 새로운 인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내 자신이 있다. 준호도 이 일을 통해 많이 성장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요즘 우리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시어머니께서는 요리 솜씨가 뛰어나셔서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나는 시어머니의 건강 관리를 도와드린다. 준호는 할머니께 컴퓨터를 가르쳐드리고 할머니는 준호에게 한자와 전통 예절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이성만 같은 사기꾼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과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했다. 인생담소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